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칙설 시작합니다. 주요국들의 신경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또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죠.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수입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지금의 이 난관을 풀어가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또 배터리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생명공학 분야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또 제조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국내에도 뭔가 보여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참 최근에 저희가 반도체 또 그거로 인해서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바이오 분야에서 이렇게 행정 서명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내걸었던 이제 국정 운영의 지표가 더 나은 미국 재건, 이걸 줄여서 이제 BBB, 네. Build Back Better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정책을 꾸준히 이제 해왔었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다가 특히 4대 핵심 전략 품목은 하여튼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네. 또 전기차, 네. 바이오 등등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예.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지금 법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예. 지금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했던 이제 바이오를 이제는 미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 정책을 주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미 11월 중간 선거하고 관련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BBB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한다라는 네. 수단이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십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가 다 우리가 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센 거를 미국 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긴장 조심이죠. 상태죠. 또 국내 또 산업들이 관련되는 산업들이 기반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과 또 협력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효영 교수님 어떠세요? 최근에 바이오까지 서명을 해버렸네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네. 생명공학인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를 이제 전부 다 미국 내에서 제조 역량을 키우겠다는 그런 역점 사업의 또 일환인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명한 반도체 과학법에 가장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도 예.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치적을 계속 쌓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성격의 정치적 치적들을 쌓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단지 이러한
이행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네. 이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어떤 법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에 사전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속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다고 봐도 뭐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겠다 좋은데 이 지금 주요 핵심 산업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철저히 자국 중심주의인 건데 미국이 앞으로 나가면서 가장 큰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게 결국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중국하고 G2가 경쟁하는 그 관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 있는 이 등 조심해야 되는 환경이고 상황이 됐죠. 한동안 그래서 유행했던 책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계의 최강자가 두를 수가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극단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둔탁하고 다소 그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종전에 저희가 잠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명한 건 미국에서 생산되게 하겠다.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발명했어도 이걸 싸게 잘 만들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공급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가 분업을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동반 성장을 해왔는데 그 질서를 그러니까요.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저런 행보 속에서 차세대 장사되는 거, 먹을거리가 되는 건 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소위 줄 서기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뭐 문구에도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뭐 IRA라고 부르는 법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좀 논쟁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기차의 어떤 일종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미국에선 통과가 됐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좀 깊은데 일단은 뭐 별도 협의체 만들어서 미국과는 좀 이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이제 그 IRA 인플레 예. 감축법은 예. 사실은 미 행정부도 거의 깊이 관여를 못하고 미 의회에서. 의회 내에서 예. 특히 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법을 뭐 밤중에 막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구성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 의회에서 법 만들어질 때 관련 정보가 공개가 되고 또 로비도 가능해지고 또 우리가 또 관련 부처에다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네.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이번엔 사실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졸속입법이 된 측면이 있고 첫째는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물론 원칙은 명확하게 정해놓은 게 있지만은 네. 많은 부분을 앞으로 시행령에서 다루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날 서명을 했는데 서명하면서 바로 발효를 시켜버리는 예. 이런 경우가 사실 없어요. 최소한 6개월 동안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각 부처가 움직일 수 있던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서두른 거는 다분히 11월 중간 선거용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 미국 중심의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관련되는 어떤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만 잘하면은 지금 알려진 정도의 충격을 그 정도는 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가능하다 보세요? 네,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미국에 판매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번 방법 IRA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결국은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텐데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법 개정을 사실 저희가 정부가 요구를 한 바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최대 치적이기도 하고 네네. 또 중간 선거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중간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미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 시행 규칙, 그러니까 IRA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내 규칙을 제정을 하겠다고 했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 내용의 차별성,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성도 문제이지만 네네. 절차적인 하자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견 수렴 절차 같은 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조금 빠르게 네. 좀 조용하거나 좀 또는 급하게? 은밀하게 진행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래 거치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사실상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제 WTO 분쟁 제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제소하는. 한미 FTA 상의 그 조항을 어겼다라고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적인 하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제소를 해서 만약 이 절차적인 하자나 미비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예. 그 상대국이 이 문제가 되는 부분, 법제도에 대해서 철회를 하거나 철폐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네네.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WTO나 FTA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 대표부 캐서린 차이 대표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양자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어떤 정식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 예. 양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양자 협의 과정에서 상호 만족할 만한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면 네네.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 실행 방안을 네. 마련할 수도 있겠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WTO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효적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네네. 얘기가 많아서 네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가 양자 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 하자를 미국에게 어필을 해서 뭔가 받아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일종의 뭐 협상 카드로 그렇겠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네. 사실 분쟁이 실제로 진행이 되어서 그 판정은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판정이 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서 이런 절차적인 미비점도 있지 않았느냐. 네.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또 정부가 미국 방문했을 때 얘기한 네네.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뭐 미국도 이런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등에 칼을 맞았다라는 식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다,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공장의 투자 금액만 한 회사만 20조 원이잖아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뭐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만에서 이번에 유치했다라고 그 자랑하고 있는 그 반도체 웨이퍼 공장 거기 투자 금액이 한 7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7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등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일련의 과정이 보면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지난 8월 16일에 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이 실질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가를 더 올려놓을 가능성이 큰 법안이잖아요. 그 대의 명분은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리쇼어링을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유턴을 하게끔 그렇죠. 하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를 돈 벌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는 건데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일정을 보면 8월 7일에 미국 상원에서 가결이 되고 하원에 8월 12일에 통과를 하고 16일에 서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더 나은 미국 재건법 BBB라고 했던 게 결국은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네네. 거기에서 그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하는 내용만 추려서 만들어서 이른바 우리가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이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인플레이션 건데 감축법.
그렇다면 의회를 다시 설득을 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명분은 이걸 해냈다라고 자랑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게 주되 우리는 이제 실리를 찾아야겠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혹은 부칙을 통해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이 완공돼서 거기에서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유예를 준달지 아니면 미국하고 FTA 체결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달지 이걸 좀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로비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11월까지는 어쨌든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예. 실리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외교적인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한국에 건가요? 대한 존중을 형식상 표현을 하되 여기에서 실리적으로 우리가 11월까지 당장 뭘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또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의회가 어떻게 재구성이 되느냐 여기까지 봐야 하니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상당히 좀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까지 중간 선거까지는 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11월까지는 뭐 큰 변화 없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 감축법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처리한 법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뭐 법을 고칠 가능성은 그건 뭐 아예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법에도 보면은 그 원칙과 더불어서 예외를 조금씩 넣어놓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분명히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 이제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네. 우방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법대로 다 하라라고 하기에는 부담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뭐 좀 조금 완화된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 노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진화 러먼도 상무장관을 통해서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신규 공장을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회사를 뭐 통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미국에 이제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올 공장이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고 또 불과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투자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굉장히 환호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또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또 서명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과연 경제안보 협력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뭐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그 반도체 과학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하신 얘기가 예. 미국의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일자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노골적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 대규모 보조금 지원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그런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이제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은 대만과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이제 세계 1위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대만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던 것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이제 설립하게 만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대만의 전략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미국 상무부랑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설 비용이 훨씬 싼 한국에
공장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상무부에서 알아서 잘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보조금을 손해보지 주겠다 않게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물론 투자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공장을 에 대한 투자 계획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협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 레이먼드 네. 상무장관 얘기에 대해서 잠깐 좀 예, 말씀 첨언을 주시죠, 좀 교수님.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이제 보도되고 나서 네네. 상무장관이 어쨌든 뭐 대만 TSMC 한국 가는 거를 네. 내가 끌고 미국으로 들어왔다. 네. 이제 이 얘기하고 나서 언론사에서 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냐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 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 거의 1순위급이에요. 이분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상무장관이지만 그 미국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자기 직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코멘트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그렇죠.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발끈할 수 있지만은 네네. 그분은 그렇게 이제 이용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은 우리 이호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만은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국만 아니라 뭐 인도, 일본에도 다 접촉을 했을 거예요. 해서 그쪽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미국은 왜 이러냐.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죠. 다 두드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엮여져 가지고 또 상무장관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됐을 때 이제 언론에서는 하여튼 뭐 미국 정책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인들의 어떤 레토릭으로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만 분명히 있을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섭섭하긴 입장에서 좀 하죠. 아쉬운 근데 이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부의 이제 정책이 우리도 이제 경제 안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TSMC가 그런 검토를 하고 우리 당국에 접촉을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대만 TSMC가 아주 뭐 치열한 경쟁 관계에 네. 있지만은 어쨌든 반도체라는 거는 이거는 산업 생태계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더 네네.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같이 가야지 혼자서 잘하는 것겠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걸 놓친 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움은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데 평론님 어떨까요?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뺏겼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건 아니지만 그런 네.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이긴 했죠. 정권 교체기였고 그러니까요. 이때 시기를 잘 되짚어 보시면 네. 5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국에 고맙다, 한국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를 하고 맞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6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하고 어수선하던 와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가로챈 건데 저들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주전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뭐 원전 관련해서 입찰할 때 우리나라가 따왔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에요. 공정한 레이스를 했던 거다. 공정하건 공정하지 않건 네.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을 위한 일을 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큰 손님 하나를 빼앗겼다는 건데 이번에 미국이 그 자국으로 유치했다라고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자랑하는 저 네. 공장은 글로벌 웨이퍼스라고 해서 웨이퍼 시장의 세계 3, 4등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수위 회사네요. 그렇죠. 1등, 2등이 일본 회사고요. 예, 예. 2등 2등 회사 섬코라는 회사는 우리 삼성전자도 많이 사다 쓰는 회사고 글로벌 웨이퍼스도 우리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였는데 그래요. 이제는 SK 실트론이 올라가면서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그렇군요. 일본, 대만 회사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서 꽤 많이 사다 쓰는 회사니까 네. 만약에 저 회사가 한국에 유치가 되었더라면 물류 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요. 공급망 문제가 생길 때 우리나라 훨씬 더. 회사들이 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갈 점은
안보적인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대만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한국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현재 시점은 대만이 더 현 심각하지 않나요? 시점은 대만이 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는 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반도체 같은 이 전략 물자에 가까운 산업군은 정부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과의 그 긴장이 아주 팽팽한 와중에 딜을 한다는 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협상력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카드를 우리가 지나치게 먼저 아주 손쉽게 오케이를 했을 수도 있다는 반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기왕 가져간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고 우리 칙4 동맹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인 줄타기가 필요한 사안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걸 그 대만이 이른바 베타 테스트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가 원년이라고 본다면 예. 내년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우리가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회초를 한번 세게 맞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어떤 대만 기업의 사례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만큼 어떤 외교 통상적인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기도 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좀 탄탄하게 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 간의 가장 큰 카운터파트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9일에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는 일정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어떤 차별 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지도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예. 지금 현재 이런 그 급변하는 미국의 어떤 통상 정책 또 미중 관계 등등 봤을 때 우리가 미국 고위 관계자들한테 반복적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즉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가장 강화시켜 왔던 국가 중에 하나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있어서 한중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산업 긴밀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이 어쨌든 뭐 신냉전이다, 디커플링이다 등을 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거래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시간에 딱 그 어떻게 단절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특수성, 한중 관계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조치를 취할 때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치를 발동을 하거나 뭐 하여튼 법 제정 과정에서 한국과 좀 사전 좀 협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한미 FTA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새로운 정책이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잘 안 하는 안 하단 말이죠. 안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전기차에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여러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중 패권 갈등 경쟁이 계속 된다면 어쨌든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른 조치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어쨌든 법 만들 때 신중해야 되고 또 이걸 뭐 중국을 순수하게 겨냥했었다고 그러지만은 뒤통수를 더 세게 맞는 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특수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미 고위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시켜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자리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을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IRA법에 따른 그 우리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든지 뭐 미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런 그 협력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네. 이러한 그 소위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거시적인 차원의 예. 좀 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또 미국 정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이제 그 IRA법상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제조되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만 그 21개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네네.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발표를 하기 전에 네네.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관철을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그렇네요.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뭐 IRA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도체 과학법이 사실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책정된 사업인데 예. 이 반도체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협조의 그렇죠. 파트너고 또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한국이 너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공장도 짓기로 약속을 했고 또 전기차 공장, 전기차 그러니까요. 배터리 공장도 다 2025년까지 짓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네.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다 퍼줬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취사할 수도 있겠지만 좀 협상 카드를 좀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좀 그때 꺼내 쓸 수 있는 네네네. 카드들을. 예를 들면 지금 칩4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ab4 동맹이라고 네, 또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참여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협상 카드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ab4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긴장감을 좀 줄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그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공장 투자 약속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건 약속할 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로 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좀 두둑히 준비를 해서 좀 꺼낼 때는 꺼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악화되고 있는 여론이에요. 아, 대미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예. 대중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맹도 중요하고 경제, 뭐 교역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추려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건 최혜국 대우의 현저히 위반하는 조치들이고 우리 국민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칩4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 의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양자협의체 만들어서 얘기해보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또 기존에 사실은 대미 투자를 발표한 마당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투자의 속도와 방식에 굉장히 천천히 텐션을 템포를 줄 수 좀 있는. 늦출 수는 네. 있겠죠. 그래서 긴장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사람 사이에서나 국가 간에서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한국이 언제나 콜하면 달려와주는 ATM이라는 인식을 줘선 절대 안 되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간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적기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면 이제 좀 추스르고 여기에서 내줄 건 내줘야겠지만 또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져서도 안 되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등거리 외교하는 그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패권 경쟁하면서 아까 뭐 새우 등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항상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문제도 좀 최근에 좀 불거질 것 같아요. 일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에너지
에너지 수출 중단하겠다, 뭐 가스도 끊고 석유도 끊고 다 끊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겠냐라고 싶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을 했을 때 이 유가 상한제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랑 좀 무관하진 않겠다라는 여론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예. 사실 이제 우방국들한테 줄 세우기를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줄서기를 주저하고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야, 미국 말이 맞았네 하면서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뒤늦게. 이제 뒤늦게 다 이제 줄서기를 완전히 한 셈이에요. 지금 상황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고 그 예.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이제 유가 상한제가 나왔는데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뭐 석유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절대 사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러시아 수익을 통제하자는 뭐 그런 예. 이제 의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더 싸게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우리는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이게 과연 이제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참 미지수 그런 퀘스천 마크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고 네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정산 요구를 사실 거부를 한 상황에서 세계 1, 2위 그 석유 수출 국가, 에너지 수출 국가들이 사실 작심하고 미국에 대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올 가을 겨울에 동절기에 한파가 유럽에 몰아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죠. 네, 수급이 뭐 갑자기 또 뭐 외국 저기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대폭 뛰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또 이끌을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상황이죠. 이게 참 미국으로서도 난감하긴 한데 이게 이제 동맹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분명히 고안했을 텐데 러시아와 사우디나 또 다른 석유 수출 국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가 문제인데 네네. 하여튼 이거는 세계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가입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기 앞서서 네네.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유가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뭐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하겠다고 했고 지금 러시아도 뭐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상한제에 동참을 하면 에너지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져 버린 상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또 다시 올리는 겨우 좀 이제 상방 압력을 낮추나 싶은 상황인데 다시 올리는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초반에 저희가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걸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글로벌한 인플레이션 문제로까지 다시 또 되기 불을 때문에 시키는. 이거를 사실은 그렇게 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힘든 이슈일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러시아 재정을 이제 악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 유가를 좀 잡겠다라는 네.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유가 상한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예.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석유 시장에 계속 석유를 내놓도록 그렇죠.
해야 공급을 되는데 해줘야죠. 그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 상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네.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인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단 있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이 동참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 반감될 수 있는. 네네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가격을 제한하면 우리도 이제 어떤 물가 상승의 어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에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한데 뭐 공급을 아예 줄여버리면 또다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저 유가 상한제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인 게 네네. 일단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싸게 기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덜 사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수요하는 걸 좀 댈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동안 에너지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게 유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 명목상의 어떤 대의 명분,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그림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경제나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보면 글로벌 증시나 통화의 흐름을 볼 때 루블화 가치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저게 말하자면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계 질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다분히 자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압박 네. 효과가 없다면 자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인테리어인 거죠. 아, 보여주기로만.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참하고 있어. 미국이 있는데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한 5% 수준, 원유도 전체 수요량의 한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예.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적으로 돌리는 나라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도 그렇네요.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오자마자 너무 예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겠다, 그렇게 하겠다.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대답을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도 기존의 외교 방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뭐 외교적인 밀당이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네네. 상한제가 지금 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뭐 결제 시스템에서 쫓아내도 둘 사이에 서로 거래를 무탈하게 하고 있는 이런 러시아와 상황이라 중국 간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지불하는 통화가 이제 달러죠. 달러가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금 지불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위안화, 루브라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일종의 최근에 뭐 킹달러라고 불리는 달러 패권에 어떻게 보면 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또 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하나의 또 아이템을 또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 보십니까? 지금 이제 킹달러, 슈퍼달러가 된 것은 다분히 이제 국가별 금리 차 그렇죠. 때문이죠. 긴축에. 예.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앞으로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미국 금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예. 러시아와 중국 간에 뭐 위안화든 루블화 결제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뭐 달러 강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미미할 거다라는 거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랬어요. 네. 이게 뭐 현재의 전체 국제 질서상 달러화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어떠세요? 어쨌든 통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또 중국이 계속 갈등을 보이는 러시아와도 선을 좀 네네. 긋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달러 패권 도전 움직임은 사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제 계속돼 던져보는 왔던 거군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 위안화가 어떤 금융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글로벌 시장에서요.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그 스위프트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네. 결제망을 보면 전체 결제 금액 중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미국 달러화는 뭐 40%, 유로화는 3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비중이고 그리고 또 올해 초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또 위안화가 어떤 국제 그 통화로서 입지를 강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아직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력이 많이 부상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어떤 국제 통화라든지 위안화가 이런 국제적인 입지를 갖추기에는 아직 금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국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을 좀 일정 부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좀 외교적인 부분, 통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뭔가를 내주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내주어진 않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좀 신중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래, 딜을 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또 조건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인교 교수, 이효영 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